네, 김인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50 플러스 세대가 열심히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어떤 명제적인 그런 의미로 또 들렸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방금 첫 번째 세션에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 제가 이제 곧 50 플러스 세대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저희가 2030 세대를 위한 논의의 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 지금 이어지는 것을 시청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세션은 우리가 첫 번째 세션이 조금 거시적인 거였죠. 50 플러스 세대가 지금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넓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아주 미시적으로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50 플러스 세대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네 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김태훈 서기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박가열 부연구위원, 그리고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일자리사업본부 남경아 본부장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연구하면서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랩 2050의 이원재 대표께서도 함께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시장 전망과 주목해야 할 50 플러스 일자리 무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요. 먼저 이원재 대표께서 좌장으로 발제를 해 주신 후에 네 분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오늘 제가 대전환이 낳은 불평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토론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모두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토론을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세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되죠. 의료진들 현장에서 사투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배달하시는 노동자들 굉장히 어렵게 경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들,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일하고 계시죠. 이제 보호자들도 잘 찾아가지 않는 병동에서 열심히 그 어려운 분들 돕고 계신데요. 또 한편에선 이런 노동자들도 늘고 계세요. 이제는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시간을 아껴서 또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열심히 되찾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 노동경제학자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죠. 그분이 최근에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수 노동자와 원격 근무자가 코로나 시대에 생기고 있다. 필수 노동자가 바로 현장을 지켜야만 하는, 일해야만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위험에 빠져야만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원격 근무자들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흔히 화이트 칼라라고 우리가 부르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하세요? 혹시 둘 다 아니세요? 둘 다 아니시면 혹시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분들이시죠. unpaid for 같은 두 이 계층을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또 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한 것인데요. 먼저 불행하게도 해고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이미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는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분들 덕분인데 그분들은 아예 잊혀져 있죠. 그리고 우리 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된 고용 계약도 맺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하고 계신 분들 다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크게 굉장히 다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일자리 지형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사실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든 어디든 간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도 50 플러스 세대, 50대 이상 세대에게는 이 이야기는 더 뼈저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옴으로써 굉장히 앞당겨졌지만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50대, 60대 이후의 세대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드 앞에 원래도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어요. 연금 디바이드, 연금에서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일반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시죠. 근데 이게 뭐 좋은 일이지만 너무 크게 이 차이가 나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속했던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노후의 연금이 굉장히 많이 다른 연금 디바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뼈저리게 느끼시죠? 자, 지금 그래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 괜찮은 컴퓨터가 있으시고 스마트폰 사용할 줄 아시고 웬만한 앱 깔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유료 서비스도 사용할 만큼 재력이 되시고 이런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접속해서 조각조각 일자리를 찾아서 플랫폼에서 찾아낸 일자리에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검색을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못하는 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기술에서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에 따른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해지죠.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제2의 인생을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굉장한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데 노년이시죠. 그렇지만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젊어서 너무 몸을 혹사하셨거나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일자리도 구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 이제 건강을 돌보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 디바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일자리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그런 이 흐름이 있었어요. 자, 이 공장의 사진을 보시죠. 이 공장은 1960년대, 70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으로 자동차를 조립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공장은 대체로 이런 모양일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우리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변화가 사실 우리 사회 일자리 변화를 아주 잘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조금 이 부분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한 3개쯤 생각해 보세요. 그 3개는 제가 맞춰볼게요. 틀림없이 제조업 기업일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이런 큰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기업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기업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제조업 기업들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 그 일자리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되고 보수도 높고 또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죠. 파란 선을 보시면 이게 그 제조업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를 지난 30년 동안을 쭉 추적한 그런 선입니다. 파란 선이에요. 1991년을 100으로 놓고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가면서 700까지 갑니다. 한 7배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 노란 선을 한번 보시죠. 똑같이 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노란 선이 보여주고 있는 고용은, 일자리의 개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영역,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서비스업이 뭐죠? 대체로 이런 곳들이에요.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곳들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일자리 지형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곳에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지는 않으니까 나눠줄 길은 없고 자동화는 점점 지속되니까 사람 수는 점점 더 안 가게 되는데 그 기업들한테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격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50 플러스 세대에게는 훨씬 더 이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자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류가 기원 후 1000년부터 한 세기 동안, 10세기 동안, 한 1000년 동안 성장해온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온 게 1800년대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 그 성장의 결과들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쓰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이전처럼 기업이 열심히 이 돈을 벌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벌면서 평생 고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국가가 기본소득과 평생교육처럼 기본적인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역량도 있어야 되죠. 국가가 개인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조건 아래에서 그 위에서 개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돌봄 능력을 갖춰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일자리들을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른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영리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는 조금 이 사회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기업들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일자리들은 일자리가 아닌 것이 될 것 같고요.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컨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아픈 분들을 간호하는 일, 그리고 환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좀 환경을 보호하는 일,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한 일자리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면에서 일하면서 또 즐기면서 배우기도 하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일하는 데 투입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분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분들이 토론을 좀 해주실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세션 토론에서는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지형이 변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린 뉴딜을 하고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막 일어나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와서 접촉하기 어려워지면서 이게 대면으로 하던 일들이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일자리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일단 좀 읽고 나서 다음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박가열 선생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실 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뭐 50 플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도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을 갖는 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까? 스마트 일자리,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사실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만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다가올 문제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러한 그 기술에 따른 변화, 여기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이 있는데 항상 기회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됐죠. 이게 이전에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던 노동을 자동화된 로봇이 대체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인지적인 그런 업무조차도 우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결국은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위험한 것만 어떤 위험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자리들이 어디서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도 우리 그 이원재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생산성 향상에만 많이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생산성 관점보다는 일자리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조금 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도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인프라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꼭 모든 사람이 다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마치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실제 각각의 산업 영역에 있어서 적용이 될 때, 활용이 될 때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연구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마치 다 코딩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혁신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도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19 우리 이제 다들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마스크 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닌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연을 갖다 그냥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인간에게 이제 되돌아볼 시간을 갖다가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얼마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갖다 던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탄소 중립적인 방향, 생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방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의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MIT라고 뭐 다 잘 아시는 대학인데 3년 동안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석학들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꺼려 했었던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아했던 일들은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사실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의 일자리들을 갖다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확산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지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우리가 이러한 그 생산성 향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좀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리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고용과 마찬가지로 임금 역시도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된 배경 원인은 어디에 있나를 잘 살펴보면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디바이드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연구개발에서 출발해서 그러한 것들을 각각의 본인들의 업무 영역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재학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는 노력을 갖다가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의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새롭고 더 부가가치 높이고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출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박가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디지털 그리고 생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김태현 서기관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된 이제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남경화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현장에서 그런 이제 코칭하고 교육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실제 이제 신중년 50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그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뭐 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예, 지금 디지털이나 뉴딜 관련해서 신중년 정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저희가 디지털이라던가 그린으로 전환하는,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고용 안전망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디바이드라던가 이렇게 취약계층이 있을 때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어떤 틈새나 사각지대를 찾으면 50플러스 세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자세한,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자세한 어떤 일자리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원재 소장님 발제를 들으면서도 동의가 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제 기술 혁신을 외칠수록 일자리는 줄여져 왔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노동 절약형을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위기의 시대, 또 이런 기후 위기,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정반대의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동 집약적이고 자원이 절감되는 그런 방식으로의 혁신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로컬 뉴딜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공공의료 분야라든가 마을 돌봄, 그리고 그린 공원과 마을 정원, 또 그린 리모델링, 폐기물과 자원순환, 로컬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설치 관리, 또 건강한 먹거리 산업, 이런 영역에서 사실 50+ 일자리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로컬 모빌리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전국 지자체에 그 공유 자전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따릉이 누적 회원수만 하더라도 171만 명이 이미 넘었고 대여 건수도 3천만여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공공 자전거를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공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또 이런 공공 거치대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저는 자전거 학교, 자전거 교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전거 강사, 또 수송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 재단에서 이제 어떤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시 재생이나 그린 스마트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올해 저희가 스마트 시티 사업 분야에서 한번 파일럿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어떤 참여자를 이제 선발을 해서 저희가 17개의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에 파견을 하고, 공공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어떤 기획과 운영, 또 에너지 절감 컨설팅, 이런 영역에서 50+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투입했더니 굉장히 높은 기업의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고요. 2021년에 그래서 저희 재단은 조금 더 이제 규모 있게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주택 리모델링, 그리고 친환경 연료 단열재 교체, 이런 것들에 필요한 그린홈 리모델링 컨설턴트도 필요하고요. 또 공기질 측정이나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린 스마트 공기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마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로컬, 또 뭐 그린, 이런 분야에서 50+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 뭐 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 하니까 좀 추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관리하고 옮기고 이런 것도 어쩌면 그린 뭐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네요. 뭐 노후주택 리모델링 하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집을 새로 지으면은 뭐 저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될 네. 테니까 자원도 많이 쓰고, 네. 그럼 노후주택 고치는 일, 네.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네. 기술 가지고 하실 수 있고,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상담 인력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퇴직한, 은퇴한 이런 5060 세대들이 충분히 마을 단위 안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기업에 파견돼 나간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정부의 이제 서울시도 스마트 시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그 협회나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에서도 또 전문 인력을 이렇게 단독으로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자금을 투여해서 조금 관련 전문 경험을 갖췄던 분들을 인턴십으로 연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이라든가 어떤 꼼꼼한 리모델링, 어떤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실효성을 거두었습니다. 박가을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저런 이야기가 박가을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디지털, 그린, 이 키워드하고 잘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일을 하고,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사실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보면 집착해서 그쪽에서만 새로운 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하는 업무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그런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저 지금 우리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전망은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점도 있는데 기존의 일자리들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 키워드는 디지털, 그린 두 가지 키워드로 일자리가 생길 건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디지털 기술 개발해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디지털 친화적으로 조금 더 생태 친화적으로 일을 하는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와 현장의 이 여러 지원기관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50 플러스 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싶은데요. 50 플러스 세대가 그러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이 두 번째 토론은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0 플러스 세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50 플러스의 위기와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올해 저희가 몇 가지 도전을 하면서 얻은 또 교훈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한계와 좀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1세션에서도 이제 사실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사실 우리 사회 40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 지표들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실질적 가장이 많은 중장년 세대들이 이런 코로나발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극단적 선택을 조금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세미나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 이전에서도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빠른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나와서 65세까지 어떻게 보면 복지 절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가 중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년 고독사가 가장 높은 비율 이런 것들의 연관성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또 몇 가지 지표에서 50 플러스의 가능과 저력을 또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그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겪어온 세대인 만큼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 요소가 가장 또 낮은 계층으로 이렇게 발표된 자료도 제가 봤고요. 지금 이원재 소장님께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 말씀하셨지만 50 플러스 세대는 비교적 빠르게 이런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몇 가지 지표에 있어서는 밀레니얼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유튜버의 제일 구매자들이 5060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 격차에 있어서 5060 세대들이 굉장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저희 재단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이런 변화된 일자리 환경에 50 플러스의 어떤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그런 촉매제가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긴급하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50 플러스 프리랜서 지원 사업, 긴급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한 50명의 프리랜서를 선발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고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에서 굉장히 좋은 수상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유튜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 신노년 문화의 상징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소득으로 창출하는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그리고 1인 미디어 생태계를 창출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작년 올해 저희가 50 플러스 유튜버 스쿨을 열어보니
꽤 높은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10팀을 선발해서 이렇게 2달 동안 집중적인 실습과 교육을 해보니 그중에 4명, 40%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 2달 동안 구독자 수만 4배가 증가를 하고 수익도 10배가 창출되는, 이건 전문가들도 굉장히 놀라워하시던데 그럴 만큼 굉장히 빠른 학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해 저희가 했던 그 실험 중에 조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소기업 공유 고용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사실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거리는 있지만 한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가진 같은 직종의 중소기업 몇 개가 모여서 전문가 한 명의 인건비를 나누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고용 모델을 저희가 올해 실험을 해봤고요. 20명이 한 7개 기업을 통해서 해봤더니 끝나고 나서 또 한 70%가 해당 기업의 고용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또 발굴하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 공유고용 모델이 굉장히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올해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커져야 될 일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통적 방식의 어떤 고용과 일 관계에서는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노무, 인사, 계약 이슈, 이런 것들의 산이 너무나 높아서 저희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기존의 어떤 프리랜서라든가 인력 파견 사업과 차별화되고 좀 더 질 높은 그런 그 새로운 노동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개선,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 그리고 이원재 소장님 발표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40대 중후반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전직지원 서비스법을 개선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저는 이제 이런 전직지원 서비스가 몇 시간 어떤 교육 시스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내실 있게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또 실제로 본인이 관심 분야에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습해보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런 50+ 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혁신 기관들은 이미 일찍부터 다양한 금융상품, 보험상품, 또 기업의 어떤 앙코르 장학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생애 전환기 갭이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나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유급학습 휴가제라든가 대체고용제, 탄력근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조금 내실 있는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조금 또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5060 세대한테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을 해보시니까 갖게 된 한계가 제도적인 데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정규 고용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 지원하기도 어렵고 사회보험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문제도 있고, 전직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금융보험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 지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거, 이걸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도적인 부분도 많고, 또 이제 아까 디지털 역량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한데, 두 분 선생님, 김태은 서기관님이나 박가열 위원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 네,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번 계속 그 말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신중년에게 딱 위기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고용 형태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공유 고용과 같은 이제 그런 독특한 형태의 고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그 컨셉이 이 두 가지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사람 투자이고 하나가 이제 그 고용 안전망의 확대이거든요. 근데 이 고용 안전망의 확대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용 형태, 그 정규직 위주의 고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고용 형태나 뭐 특고라던가 예술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 자체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고용보험에도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국민취업제도를 이제 21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고용 안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안전망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이제 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 투자와 관련된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숙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신중년이 숙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분야에서. 그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련을 활용하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코로나 아까 그 디지털 디바이드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그 디지털 역량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갈 제도 변화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뜨거운 화두가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제도의 그런 유연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조립, 제조 중심의 그런 어떤 노동법제가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어떻게 보면 한 세기 동안 너무나 급격하게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법제는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 곳이 없게 메우려는 노력을 갖다 이제 우선화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김태원 서기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회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한테는 다시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사회 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준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민들이 또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제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한적인 면들은 좀 더 투명하게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빨리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 부분들을 메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제들을 갖다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더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치, 일하는 노동의 의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노동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서는 안 되고 보호받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런 인간적인 삶을 갖다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숙제로 남겨놨던 것들을 갖다 이제는 하루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선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은 오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임금과 아니면 고용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의 사회적 격차는 계속해서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노동의 의미, 가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마구
각자 도생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는 게 노동이 아니고 일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굉장히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걸 이해도 되겠죠. 네. 이번에 그 디지털 격차 때문에 생긴 여러 불평등하고 우리 신중년이 맞게 되는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도와드려야 되지만 뒤처지는 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통해서 받쳐드려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숙련을 키우도록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투자 받으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는 것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 자체가 궁극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는 이제 이번 세션에서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변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정부에서 굉장히 넓게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 정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에 추진 예정인 그 신중년 고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신중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구조와 관련된 개선 내용,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중년 고용 정책은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역시 나눠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주된 일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조금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60세 이상의 경우에서 정년 도달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중견 중소사업주에 대해서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재취업을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그 이동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에서도 이런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이제 컨설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전반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중년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입니다. 신중년이 그 기존의 일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숙련된 일자리를 그대로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던가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라던가 적합직무 장려금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툴을 가지고 신중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공공 부분이라던가 그런 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중년이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 투자와 관련된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폴리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중년 교육 훈련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그런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함께 오고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범부처적으로 이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정책을 저희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이제 대통령 직속의 이제 기구가 있는데 내년부터 한 5년 정도 적용될 만한 그 저출산 기본사회 5개년 계획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연말에 그 제도가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이제 범부처적으로 인구정책 TF라는 걸 구성을 해서 역시 여기는 저출산보다는 특히 그 고령화에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저희가 폭넓은 제도적인 개선을 이제 그 논의를 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부터 저희가 고용 연장이라고 해서 정년 이후에도 이제 베이비 부머가 그 은퇴하실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논의를 이제 22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준비를 올해 조금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고령 사회가 이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이나 제조 전반에 있어서의 스마트화라던가 고령층화 신산업의 육성 역시 병행해서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남경화 본부장님도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그린 관련된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계속 고용할 때 장려금 드리는 거, 재취업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는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년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고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논의를 2022년부터 내후년부터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그냥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그러면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지진 않나요? 안 그래도 이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22년에 논의를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자 고용 연장하는 것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제 22년이 저희가 베이비 부머 이후의 에코 세대라고 하죠. 예, 고 연령대의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 고용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적절한 시점을 찾으면서 그 고령자 고용을 늘려나가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정책이나 뭐 산업 정책 이런 정책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교육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딱 신중년 50 플러스 세대 특정을 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까? 어떠세요?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적 발전에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사실 기술 자체만으로 교육시켜서 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 기술은 사회의 수요에 따라서 결국 활성화되고 그 사회적 수요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산업화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전환 내지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이 지나치게 이제 기술 중심으로다가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일자리하고 결부되려고 하면 사회적인 요구나 문화적인 요구
이런 수요들을 갖다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접근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수요란 무엇인가, 생태적인 수요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에 전직을 위한 그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1000인 기업 이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기에는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경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무대에 가서 활동하면 좋을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50+ 세대는 약간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약간 부채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노노케어 또 아래 세대와 함께 어떤 그 사회공헌 일자리 분야, 돌봄, 안전 여러 가지 멘토 이런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도 해왔고요. 또 향후 이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향후 저희가 더 개발되어야 될 일자리는 너무 이게 우리가 대도시나 수도권 중심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기 퇴직한 이런 대도시의 그 조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년, 10년 지역에 내려가서 조금 세대 융합 어떤 귀촌 모델을 만든다거나 저희가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귀촌 인턴십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사실은 5060 세대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제 무대 그러면 그냥 해외 봉사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코이카가 갖고 있는 그 연간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1조 8천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조달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나누고 또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도 50+ 세대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50+ 세대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그린이라는 큰 키워드가 있지만 그게 현장으로 가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이 숙련을 활용하면서 또는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일들, 자전거 고치기부터 시작해서 집 고치기까지 다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회를 잡고 도전을 하시고 또 정부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지 50+ 재단에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잘 살펴서 이 투자를 받아서 교육을 받으셔서 역량을 키우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토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원재 대표께서 좌장으로 네 분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네 분이 좀 자주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라는 어떤 정책기관, 그리고 또 재단, 그리고 연구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환 시대 50+ 세대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질문과 의견들이 또 올라와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오래 일하기를 위해서 정부 대안은 단기 공공 일자리 외에 일자리 창출 대안을 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50+ 세대를 위한 장기 생계형 일자리와 도농 연계 일자리 모델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농 연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곽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년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정보를 얻는 플랫폼이 있는가? 그리고 자영업의 유연 근무 희망자 중개 제도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의견까지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일자리의 어떤 자세한 대안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남경화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 중에 50+ 세대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희망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IT에서 춘천 가는 열차를 타보면 70대 어르신들은 서 계세요. 그리고 20대 젊은 층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노인 공경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구매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다 좌석을 구매하고 노인분들은 이게 구매를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역에 나와서 표를 늦게 사니까 서서 가신단 말이에요. 입석으로.
그런데 50 플러스 세대들은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아직은 잘 적응할 줄 아니까 저는 이 양자 간의 디지털 디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융합을 할 수 있는 세대도 5060 세대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본부장님 말씀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고용노동부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50 플러스 재단도 더 많은 일자리의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분 토론자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